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 늙은이입니다. 연탄가스 질식으로 죽은 아내가 16년 만에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그날.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의 기구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막노동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보고 자란 것은 매일 술을 먹고 술주정하는 아버지와 집에 큰 소리가 날까 싶어 숨죽이고 사는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죠. 곰팡이가 가득 낀 조그만 단칸방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그리고 2살 어린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어요. 하루하루 입에 풀 칠하기도 어려웠던 시절. 저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귀했던 터라 잘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다녔어요. 그 시절에는 학교에서 손톱 검사와 머리에 이 검사 천장을 보라고 하면서 모개때도 검사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걸렸었죠. 반 친구들 모두 눈을 감고 손을 내밀고 있으면 선생님이 돌아다니시며 청결하지 못한 아이들 손등을 툭툭 건드리고 가셨어요. 아무도 보는 이도 없는데 어린 마음에 선생님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날이면 그날 집으로 가서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모친께서는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셨는데 어떤 날은 작은 나사를 끼우는 일을 하시거나 어떤 날은 전선피를 벗기는 일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조금이라도 집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애쓰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푼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 덕에 어머니 등은 항상 굽어 있으셨고 눈은 언제나 충혈되어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는데 새벽 4시, 5시쯤 집을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저녁에 집에 돌아오셨는데 항상 술에 취해 계셨죠. 낮부터 술을 드시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7번은 술을 드시고 오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면 가뜩이나 없는 살림을 푸시지 못해 안달이셨고 말리는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셨어요. 저와 여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꼭 붙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밤이 되는 게 무서웠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여동생이랑 3명이서 집에 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여동생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는 활짝 웃으셨죠. 우리 세 식구가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아버지가 없는 그 시간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던 한겨울,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께서는 술을 드시고 오셨고, 그날은 뭐가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는지 들어오자마자 집 문을 부수셨어요. 아버지의 술주정이 끝나고 잠이 드시자 어머니께서는 눈물로 부서진 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올까 이불로 그걸 막으셨어요. 저도 울면서 같이 이불로 고정을 시키는데 스치는 어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깰까 조심히 짐을 싸셨어요. 저는 일어나서 엄마 어디 가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두 손을 꼭 쥐고 참았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면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라도 행복해. 제발. 그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제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 없는 남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드시고 살림을 부수셨고 구박하고 때릴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어지자 저를 붙잡고 시비를 거셨어요. 태어나서 모진 말들은 자랄 때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저는 아버지 몰래 학교를 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문을 돌리고 우유 배달을 하고 구두 배달을 하며 그렇게 허드레질을 하면서 오로지 제 목표는 여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이었죠. 그러다 학교에 가지 않는 저를 만나러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을 오셨고
그때서야 아버지께서는 제가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셨어요. 태어나서 그날 제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동생이 말리다가 아버지가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는데, 그때 당시 집 안에 연탄 난로가 있었는데 거기로 넘어지면서 그만 주전자에 있던 뜨거운 물이 여동생 어깨로 떨어졌어요. 너무 놀라서 그 겨울에 여동생을 안고 마당에 수도가로 데려가 찬물로 씻겼습니다. 아버지도 흠칫 놀라시더니 그 후로는 여동생 앞에서는 저를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여동생 어깨에 남아있는 화상 자국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이런 집에서 태어난 건지, 부모도 가난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저의 청년 시절은 반항심과 세상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지독한 사춘기를 겪으며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고 술과 담배를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갔는데 저희 집 마당에 익숙한 모습의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그대로 얼음이 되었고 빨래 방망이로 빨래를 하던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모누 시키야 꼬라지가 그게 뭐야? 일로 와. 하시며 저를 끌어 당겨다가 얼굴을 씻어주셨어요. 제 등짝을 때리시며 까마귀가 형님 하겠다 인서가 하시며 윗옷을 벗기시며 등목을 해주시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시고 한동안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도 정신을 차리신 건지 술도 드시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반주를 하시는 정도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좀 이상했습니다. 얼굴빛도 안 좋으셨고 늘 기력이 없으셨어요. 병원에 가니 아버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힘이 세시던 아버지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던 저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바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울면서 말리셨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저는 담담하게 그 결정을 했습니다. 숙식 제공이 되던 공장이라 내 입만 하나 덜어도 집에 보탬이 되겠다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17살에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번 돈은 모두 어머니께 드렸어요. 공부를 잘했던 여동생 학비도 제가 책임졌지요. 일이 많은 날은 이교대를 하면서 힘들게 일했지만 저는 제가 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 공장에서 일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그때 19살이었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제가 일하는 공장 격리 직원으로 취업을 한 거였어요. 청순한 외모의 그녀에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성이 눈에 들어왔고 제 심장을 뛰게 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공장 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마음은 혼자 간직할 수밖에 없었죠.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장 사장의 딸과 중학교 중퇴한 못 배운 저. 어느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반장을 맡았는데 나이는 어렸지만 일한 지도 오래되었고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배워서 지금까지 커온 거라 모두가 저를 인정해 주었어요. 직원들 출근 체크를 하고 일을 배정하는 일을 제가 했는데 그렇게 배정이 끝나면 출근표를 넘기러 격리과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는 시간이 제일 떨렸어요. 그녀를 본다는 생각에 중간에 화장실에 들려서 거울을 보며 인사 연습도 하고 그렇게 사무실로 향했던 날들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네요. 그녀는 유독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대화를 좀 더 해볼까 저는 늘 전전긍긍했지만 저 역시 펀치가 있는 놈이 아니었기에 매번 인사만 하고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머리를 치며 병신 같은 놈하고 자책하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제가 야간반이었는데
5월 말이라 급여 계산한다고 격리 직원인 그녀도 늦게까지 퇴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야간반이면 밤 11시에 석식을 주는데 마침 그때 그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 앞자리로 가서 앉았고, 경미 씨 늦게까지 있네요? 네. 아직 마감을 못했어요. 일이 많구나. 오래 걸려요? 계속 금액이 안 맞아서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집에는 어떻게 가요? 아버지가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아마도 못 오실 것 같아서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한 번씩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도 전날 먹은 술 냄새가 날 정도였죠. 여자 혼자 어떻게 걸어가요? 내가 휴식 시간에 잠깐 태워줄게요. 아, 정말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싱긋 웃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그녀는 일을 마무리했고 저는 제 오토바이에 그녀를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공장과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집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살랑거리는 초여름 새벽 바람, 그리고 저의 허리춤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는 그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더군요. 그리고 무슨 용기에 그런 말을 했는지 그녀를 집 앞에 내려주고는 경미 씨 남자친구 있어요? 네. 남자친구요? 네. 아, 아니요. 그럼 전 어때요? 저 사실은 경희 씨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혹스러워했고, 저는 거의 1년 동안 숨겨왔던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겨요.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는 제가 말했고, 그녀는 흠칫 놀라더니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몰래 쪽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든 사무실 가는 구실을 만들어서 그녀의 얼굴을 보러 갔죠.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일부러 맞추어서 함께 밥을 먹었고 사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못 먹을 때는 한 테이블 건너뛰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서 밥을 먹었죠. 몰래 하는 연애는 저희를 더 애달프게 했고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데이트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공장 기숙사를 나와서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우리 둘만의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둘이서 손만 잡고 있어도 좋았고 그녀가 끓여주는 라면이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죠. 저희는 가까워졌고 그렇게 저는 그녀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녀는 저만큼이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공장 사장님은 친아버지가 아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생긴 새아버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재혼한 지 1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녀가 집에서 온갖 살림들을 다 하면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새아버지 슬하에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엄청나게 차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새아버지는 술을 먹고 오면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고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며 너네 엄마는 왜 자신에게 이런 짐을 맡기고 떠났냐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새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그녀를 대학 학비도 아깝다며 기어이 자신의 공장 격리 직원으로 앉추고 정상적인 급여도 주지 않고 부려먹는다는 새아버지. 저는 사장 딸이라 귀하게 자란 줄만 알았던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자 측은지심이 들었고 어릴 적 제 생각이 나면서 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사장님 앞에 가서 딸과 결혼하겠다는 말이 쉬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의 처지가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죠. 중학교 중퇴에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 뭐 믿고 딸을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 앞에서 저는 더 당당해지고 싶었어요. 2교대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제 옆에 딱 붙어서 1대1로 과외를 해주었고 공부를 잘했던 그녀 덕분에 저는 검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뻤고 그녀에게 감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하고 있는데 공장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 난리가 났고 저 역시 너무 놀라서 불을 끄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공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물 공장이었던 터라 불길이 1층에 내려오면 정말로 큰일이 나는 상황이었죠. 불길은 빠르게 1층으로 번지려고 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든 불길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2층 사무실에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이 그날 술을 드시고 2층 사무실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2층 사무실 쪽으로 올라갔고 불길을 뚫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이미 연기들로 자욱했고 소파에 누워있는 사장님이 보였습니다. 연기 때문에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사장님을 그대로 들쳐업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때마침 소방관이 도착했고 어떤 인명피해도 없이 불길이 잡혔어요. 의식을 차린 사장님이 콜록콜록 거리시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횡설수설 하셨습니다. 술을 드셨나 보더라고요. 불이 난 원인은 다름 아닌 술을 진탕 먹고 공장으로 온 사장님이 2층 사무실 안에서 올려놓은 라면, 물 때문이었습니다. 버너에 라면을 올려놓고는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장님이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는 저의 부주의로 불이 난 거라고 해달라고 했죠. 그래도 공장 사장인데 체면이 안 선다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피해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네 사장님 그렇게 할게요. 김 반장, 정말인가? 고맙네. 내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네. 사장님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뭐든 말만 하게. 따님을 저한테 주십시오.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누구? 경미 말인가? 네. 저희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푸아하. 둘이 언제 그런 관계가 되었지? 그래, 내 목숨 살려준 은인한테 내가 딸을 못 주겠나? 결혼하게. 사장님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물건 주듯이 그렇게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만 제가 당신의 생명을 살렸고 공장의 불길이 커지는 것을 막은 것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 후로 저는 몇 번을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저의 부주의로 난 불이라고 조서를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결혼을 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던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시작했지만 저희는 행복했어요. 그녀는 날마다 저에게 꿈만 같다고 했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술에 빠져 살던 장인이 도박에도 손을 댄 것이었어요. 급기야 공장은 부도를 맞았고 기계마다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서 난리가 났고 딸과 사위라는 이유로 저희 부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은 그대로 잠적해버렸고 저희 부부는 고스란히 그 빚을 상대해야 했어요. 장인이 잠적하니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 장인은 딸의 명의로 많은 대출을 땡겨 썼더군요. 아내의 명의로 사채도 끌어다 쓴 장인.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기에 저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원양어선을 타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저한테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도 빌릴 돈이 있을 리도 만무했어요. 결국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형님의 소개로 함께 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금으로 받은 돈으로 아내의 사채 빚부터 해결했어요. 더 이상 집에 검은 사내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만으로 숨통이 트일 것 같더군요. 일주일 뒤 승선날이 잡히고 그때까지도 장인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려고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아내 곁에 없으니
그때까지만 보살펴달라고 부탁할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끝끝내 장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제가 승선하던 그날, 아내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고, 돈 벌어서 오겠다고 그렇게 저는 2년을 아내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둘이서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지 마. 2년 금방이야. 잘 기다릴 수 있지? 오빠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난 널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배에 올랐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오로지 아내만 생각하며 버텼어요. 돌아가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곳에는 저 같은 사연도 또 그보다 더 기구한 사연들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저마다의 가장이라는 무게로 힘든 배 생활을 버티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저는 곧장 아내가 기다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신혼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에는 다른 노부부가 살고 있었고, 영문을 몰라 하는 저에게 여기 이사 온 지 1년 넘었어. 젊은 새댁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남편인 게야? 네 어르신, 그 여자분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우린 모르지.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어. 월세요? 저희는 전세로 살았는데. 엥? 여기 집주인 말로는 전에 살던 새댁이 월세가 너무 밀려서 나가게 되었다고 들었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결혼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했었거든요. 저는 곧장 집주인을 찾아갔어요. 아니 배 타러 갔다고 하더니 이제 돌아온 거예요? 새댁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는 게. 예고 새댁이 친정아빠가 찾아와서 전세금을 빼가고 월세로 바꿨어요. 급하다고 통사정을 해서 말이에요. 나도 그때 계획지도 못한 돈 구한다고 혼났어. 장인어른이요? 아내 소식은 아시는 게 없나요? 글쎄, 월세로 바꾸고 6개월? 그 정도 계속 월세가 밀려서 나도 어쩔 수 없었지. 새댁이 사정은 딱하지만 어쩌겠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도대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장인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처가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2년 만에 찾아간 처가 댁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장인이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자네 돌아온 건가? 장인어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내는요? 저희가 살던 집이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장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1년 전에 경미가 죽었네. 네? 뭐라고요? 누가 죽어요? 경미가 왜요? 네.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네. 내가 죽일 놈이지.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연탄가스에 질식해서 그만 너무 늦게 발견해버렸어.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세상을 잃은 표정으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정신 차리게 그러게 왜 애를 혼자 두고 간 거야? 왜라니요? 장인어른이 싸질러 놓고 가신 사채 빚 갚는다고 그런 거잖아요.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장인에게 울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어서.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와 보니 딸 아이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구만. 남편 없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나. 전세금을 빼서 생활하다가 그마저도 힘들어져서 내가 데리고 왔지. 집주인 말로는 장인어른께서 전세금을 빼갔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시야? 그놈의 여편네가 노망이 났나?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경미 혼자 사는 게 어디 쉬웠겠나? 장인이 언성을 높였고 오히려 저에게 이제 와서 딸아이를 찾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게 해. 자네 얼굴도 보기 싫네. 내 딸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데?
정말 말문이 막혔고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니 이렇게 어이없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게. 자네 때문에 우리 딸이 죽은 거야. 장인은 여전히 정신이 없는 저에게 악담을 퍼부으시며 저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대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 아내는 1년 전에 사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왜 아내에게 이런 일이. 며칠을 페인처럼 술만 먹었습니다. 눈 뜨면 울고 술을 먹었고 그렇게 잠이 들어 또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울었어요. 아내는 화장을 해서 집 근처 저수지에 뿌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곳을 매일 찾아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고 고통스럽게 갔을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정말 죽고만 싶었어요. 몇 번이나 아내를 따라가려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고 폐인처럼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피골이 상접한 저를 보더니 저를 안고는 오열하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엄마. 우리 경이가 죽었대요. 그래. 애미도 그 소식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너 그렇게 가고 내가 몇 번씩 들여다보다가 6개월쯤 지나갔더니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구나. 사돈댁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잘 지내겠거니 했는데 도통 연락이 없기에 찾아갔더니 흑흑흑. 저는 어머니를 따라 본가로 갔습니다. 몇 달을 죽은 듯이 살았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내를 따라갔을 겁니다. 아내가 죽은 지 1년이 되던 해 저는 그제서야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같이 공장에서 일하고 원양어선도 함께 탔던 형님이 저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많이 챙겨주셨는데 꽤 규모가 있는 회사 생산직에 사람을 구하니 저에게 같이 일하자고 하더군요. 경력이 있던 터라 좋은 조건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아내 생각으로 힘든 것을 일중독으로 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잔업을 대신 띄워주기도 하고 야근도 밥 먹듯이 했어요. 급여의 상여금의 특별 보너스에 통장에 돈은 계속 쌓여갔지만 쓸 곳도 쓰고 싶은 곳도 없었죠. 그저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도 어느새 불혹을 넘기고 있었고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선자리도 들어오고 사내에서도 소개 자리가 들어왔지만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죠. 아직까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몇십 년을 인연을 끊고 살던 장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죠. 장인은 여전히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제 나이도 생각하셔야죠. 장인은 제가 어릴 적 보던 그 태산 같은 늠름함과 강인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두운 안색에 흰머리가 희끗한 보잘것없든 힘 빠진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가까이 가면 술과 담배에 찌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생각해서 그때 당시 500만 원을 빌려드리고 아니 그냥 드렸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장인인 걱정이 되어 처가 댁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장인은 집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처남과 마주쳤는데 처남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매매형. 그래. 처남. 잘 지냈지? 장인어른은 안 계신 거야? 네. 저도 하도 연락이 안 되어서 내려왔는데 어디서 또 술이나 진탕 먹고 계시겠죠. 처남은 서울에서 일을 했어요. 장인이 저와 인연을 끄는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더군요. 잘 지내 보여서 다행이야. 매형은 어떠세요? 재혼. 하셨어요? 아니 아직? 혼자야. 아. 처남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을 아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죄송해요 매형. 뭐가? 처남이 뭐가 죄송해.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 내 맘이 좋네.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사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또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오빠, 아내였습니다. 분명히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제가 헛것을 들었나 싶어서 몇 번이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경미, 너 경미야? 어? 전화 수화기 너머로 아내는 울고 있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는 살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손이 덜덜 떨렸죠. 너 정말 경미야? 너 지금 어디야? 경미야? 오빠, 나 지금 도망쳐 나왔어. 오빠 나 좀 살려줘. 사람들이 금방 나를 찾아낼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전화번호를 보니 집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번호가 낯익다 싶어서 다시 보니 그 번호는 처가 댁에 있는 전화번호였어요. 오빠 나 지금 아빠한테 붙들려서 집에 왔어. 그런데 곧 아빠가 나를 다시 팔 거야. 오빠 빨리 와줘.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내팽겨치고 곧장 처가 댁으로 달려갔어요. 대문을 두드리자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발로 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미야, 경미야. 제가 아내를 부르자 장인이 저를 귀신 보듯이 놀라며 아니 자네가 왜 여기? 경미 어딨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죽은 년이 여기 왜 있어? 이 사람이 실성을 했나? 바로 그때 멀리서 들리는 희미한 목소리. 오빠, 아내였습니다. 주방 옆에 작은 방. 예전에 처남이 쓰던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제가 그쪽으로 달려가 방문을 열자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몰골의 아내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경미야. 저는 달려가서 아내를 와락 안았고 아내는 곧 뼈가 으스러질 만큼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품 안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장인이 놀라서 제 뒤를 따라 들어왔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죽었다고 했던 경미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보게. 그게 아니라 장인이 방에 들어오자 아내는 더 심하게 몸을 떨었어요. 저는 우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처가 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믿고 맡길 곳은 어머니뿐이었어요. 기절할 듯 놀라신 어머니가 바로 집으로 오셨고 아내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볼 것도 없이 아내의 상태가 너무 심했기에 어머니는 여동생이 몰고 온 차에 아내를 태워 바로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뭐 하는 짓이야? 내 딸년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미친 장인이 그 길을 막아섰고 저는 결국 장인에게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마주한 진실.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장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장인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미친. 그 입 다물어요. 내가 당신 고소할 거니까.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저는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나와서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제가 원양어선을 타러 떠나고 아내는 식당 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저를 기다리며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적했던 아버지가 자신의 앞에 나타났고 돈을 구해오라며 매일 밤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식당에서 힘들게 번 돈을 다 빼앗아갔고 결국 전세금을 마저도 아버지께 다 빼앗겼다고 월세를 못 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아버지, 아니 그 미친 작자가 아내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숙식 제공도 다 된다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곳은 어느 작은 산 밑에 있는 멸치 공장이었는데 말이 멸치 공장이지
그곳에서의 노역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재우지 않고 일을 시켰고 졸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때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을 못하겠다고 그만둔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너네 아빠한테 이미 네 몸값을 다 지불했다고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놈은 돈을 받고 딸을 거기에 판 것이었어요. 몇 번이나 그곳을 탈출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붙잡혀서 아내는 매를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탈출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매일같이 노동을 하며 정신교육을 받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큰 맘먹고 새벽에 탈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미친 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그때 1년에 한 번씩 공장에 아내를 보러 오던 아버지와 딱 마주쳤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1년에 한 번씩 그 인간은 아내가 일한 대가에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아내가 미친 듯이 저항을 했고 감당이 안 되었던지 일단 아내를 진정시키며 집에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데리러 온 거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믿고 집으로 왔는데 거실에서 그 인간이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딸이 집에 와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처남 책상 위에 제 명함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인간 몰래 저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입에서 욕이 절로 나왔고 당장이라고 그것들은 다 잡아쳐놓고 싶었어요. 자신의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해 딸을 팔았던 미친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경찰에 그놈을 고소했고 아내 명의 도용과 그리고 사기죄, 사망위조죄 등등 걸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 인간을 감옥에 쳐넣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신이 망가져 있는 아내가 우선이었기에 저는 아내 앞에서는 더 이상 그 인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제가 사랑으로 돌보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1년 후 아내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애 정말로 제 곁을 영영 떠났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생살이 찢기는 기분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이제 20년이 흘렀네요. 저도 많이 늙었지요. 하루빨리 아내에게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악마 같은 애비를 만나 고생만 하고 간 어여쁜 아내.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내가 그립습니다. 빨리 아내 곁으로 가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